방송대학 TV. 자, 그럼 외환 시장에서 일단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외환 시장도,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라고 하지 말고 달러 시장이라고 하죠. 좀 더 그냥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달러의 시장에서 환율, 달러의 환율이 뭐예요? 달러의 가격이죠. 이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렇게 결정됩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 달러 수요 곡선. 달러 공급 곡선. 제가 글씨를 좀 잘못 썼어요. 두 개가 만나는 곳에서 뭐가 결정됩니까? 달러의 환율이 결정돼요. 균형 환율. 이거 이제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고정 환율 제도 하에서는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개입을 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어떤 환율을 딱 고정을 시켜놓죠. 마치 뭐 지금 중국은 이제 안 한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도 그런 고정 환율 제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처럼 이렇게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는 달러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점에서 달러의 가격인 환율이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 그런데 그러면 수요 곡선, 달러의 수요 곡선은 그럼 왜 이렇게 생겼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환율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 왜 그럴까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달러가 비싸진다는 얘기죠. 당연히 달러도 다른 상품들처럼 수요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비싸졌으니까. 반대로 환율이 떨어졌다. 그건 달러가 싸졌다는 얘기니까 수요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싸게 샀다가 나중에 환율이 다시 오르면 그럼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그럼 달러 공급은 어떨까요? 환율이 떨어졌다. 이건 이제 환율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환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 달러가 싸졌다는 얘기죠. 달러가 싸졌으니까 쌀 때 팔면 안 되죠. 비쌀 때 팔아야 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는 거.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에 대한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여느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과 똑같은 이유로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고 달러에 대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율이 결정이 돼요. 변동 환율 제도라면.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 똑같아요. 일반적인 상품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달러를 라면으로 바꿔놔도 똑같아요, 결론은. 다만 그때 이 환율은 당연히 라면 가격으로 바뀌겠지만.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죠. 그렇다면 결국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지금 환율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럼 달러의 수요를 결정하는 건 뭐냐 대체? 달러의 수요를 결정하는 건 뭐냐? 즉 잘 보시면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공급과 달러의 수요가 같아지면 그게 바로 외환 시장의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균형 환율이 나오는 거죠. 균형 환율. 이 그림상으로는 요점이 되는 겁니다. 요점. 그런데 과연 달러에 대한 수요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어디서 나오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나오는 원천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입이에요. 수입은 뭐냐면 다른 나라 물건을 달러를 가지고 사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수입이 이제 외환 수요의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다른 나라 물건을 사갖고 들어와야 되니까 다른 나라 물건을 사기 위한 달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자본 유출.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FDI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해외 직접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돈을 빌려준다든지 달러를. 우리나라를 원화를 빌려주면 해외에서 좋아합니까? 안 받죠. 빌려주려면 뭘 빌려줘야 돼요? 달러를 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해외에 뭔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들어가고 여기에는 실물 투자도 들어가고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 FDI도 들어가고 해외 주식을 여러분들이 애플 주식을 산다든지 그러려면 다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외환의 수요가 늘어난다. 즉 수입과 자본 유출 이 두 가지가 외환 수요의 중요한 거의 대부분의 원천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외환 달러가 공급되는 원천은 그럼 뭐냐? 이거 역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출이에요. 수출을 하면 여러분 뭐예요?
삼성전자가 열심히 갤럭시 A8인지 뭐 하여튼 뭔가를 팔면, 예? 노트 뭘 팔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때 들어오는 달러, 그러니까 이게 달러의 공급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수출에 의해서 달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수출에 의해서만 달러가 들어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뭐에 의해서 또 들어옵니까? 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산다든지, 그럼 달러가 들어온다. 왜냐하면 그 달러가 들어와서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꾼 다음에 그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외환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균형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뭐에서 결정이 되느냐? 외환의 공급은 수출과 자본 유입, 외환의 수요는 수입과 자본 유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여기로 다 넘겨보겠어요. 그러면 이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수입을 왼쪽으로 넘기고 자본 유출을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빼기를 해주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게 되고 자본 유입에서 자본 유출을 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 이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는 이거는 경상수지고, 경상수지. 그다음에 자본 유입에서 자본 유출을 뺀 거는 이거는 이제 순자본 유입 또는 뭐라고 하느냐? 자본 수지라고 합니다. 자본 수지. 순자본 유입 또는 자본 수지. 뭐를? 자본 유입 빼기 자본 유출. 그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상.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경상수지는 이거보다 더 넓은 금액 개념이죠. 뭐 예를 들면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배당금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그냥 대강 얘기해서 수출 빼기 수입을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더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국제수지예요. 국제수지. 자꾸 수지 하니까 무슨 연예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국제수지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외환시장의 균형이란 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진다는 거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수출 플러스 자본 유입이 수입 플러스 자본 유출과 같아진다는 얘기고, 이 수입 플러스 자본 유출 왼쪽으로 넘기면 그건 수출 빼기 수입, 즉 경상수지와 자본 유입 빼기 자본 유출, 즉 순자본 유입 또는 자본 수지의 합이 된다. 근데 그 합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제수지라고 했죠. 국제수지. 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 기초 종합수지인가요? 하여튼 뭐 제가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국제수지이기 때문에 이 국제수지가 0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국제수지가 균형이 된다라는 얘기. 자, 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외환시장의 환율은 외환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데서 결정이 되는데, 그 얘기는 외환의 수요와 외환의 공급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환에 대한 수요와 외환에 대한 공급은 뭐에서 결정이 되냐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외환 공급은 수출과 자본 유입, 외환의 수요는 수입과 자본 유출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근데 두 개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 양쪽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국제 수지가 균형이 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이어보면 그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외환 시장이 균형을 이루면 국제 수지도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 이런 식으로 환율이 결정이 되고 외환 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고정 환율 제도 하에서는 다르죠. 왜? 균형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환율이 정부가 환율을 결정하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 그림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뭐 예를 들면 외환의 수요다. 그럼 외환의 수요는 뭐에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수입 플러스 자본 유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외환에 대한 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잖아요. 외환에 대한 수요.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외환의 공급은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수출 플러스 자본 유입이라고 그랬죠. 자본 유입.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외국 자본이 막 유입이 됐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망하다는 소식을 듣고 뭐 아니면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이 뭐 다른 나라보다 가상화폐가 비싸다는 걸 듣고 우리나라로 뭡니까? 계속 가상화폐가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온다. 그러면은 자본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럼 자본이 유입이 되면 외환의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는 거고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다. 당연한 겁니다.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달러가 싸진다는 얘기니까. 공급이 늘어나면 싸지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가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늘어나면 비싸지고 공급이 늘어나면 싸지고 그거 당연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환율이 결정이 된다. 어디서?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그렇다는. 지금 모든 논의는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시장이 과연 안정적이냐 이걸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어요. 근데 공급 곡선이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 상태에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 칩시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균형은 여기여야 되는데 환율이 여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균형으로 돌아갈까요? 환율이?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느냐? 잘 보세요. 지금의 환율, 지금 현재 환율에서는 달러에 대한 수요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달러의 공급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별로 달러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공급만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연락에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예. 그러면 이만큼은 이제 남아 도는 거죠. 초과 공급이죠. 그럼 뭔가 달러가 넘쳐난다는 거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달러에 대한 달러의 가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뭐?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원래 균형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외환 시장의 균형이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왜냐하면 한 번 이탈을 했을 때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이 작용을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공급 곡선이 이번에 더 이상하게 생겼어. 이게 뭐 S라인이냐 뭐야.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러면은 외환 시장의 균형이 안정적이냐? 안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균형이죠.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니까. 근데 만일에 갑자기 지금의 환율이 여기로 뛰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균형으로부터 이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많은데 달러에 대한 공급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이게 뭐예요, 이게? 초과 수요예요. 초과 수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달러는 씨가 말랐는데 달러를 찾는 사람 많아. 그럼 어떻게 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올라가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한번 이 균형 G로부터 벗어나면 한번 벗어나면 이제 영영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더 멀어진다 이 말. 시간이 지나면 환율이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런 시장은 바로 뭐예요? 불안정적인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은 이제 안정적인 시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형태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생겨 있다면 그러면 이제 안정적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불안정적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자, 이거 외환 시장이죠. 근데 사실 이게 외환 시장이 그럼 현실의 외환 시장이 그럼 안정적이냐? 그렇게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 이런 거 터질 때 보면은 어때요? 한번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죠. 예. 끝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벗어나면 그 균형으로부터 이탈이 계속 가는
게 있습니다. 특히 외환 위기일 때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사실 이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좀 벗어날 것 같으면 또 이제 정부가 겁을 주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뭐 과도한 뭐 시장의 변동성을 뭐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 한국은행 총재랑 기획재정부 장관이 뭐 둘이서 손잡고 뭐 그런 구두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개입 때문에라도 평소에는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위기가 터지거나 아니면 터질 것 같거나 그러면은 뭔가 환율의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오른쪽에 가깝게 변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항상 불안정적인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외환 시장.